떨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니까 저게 다가 들어간다는 생각을 아예 안 했죠. 초기염이 왜 구매하셨습니까? 시도 갖고 있는 아이도 걱정되지 않으시나요? 심포지움 이건은 순수 학술 목적보다는 그런 제품 홍보를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극단적으로 보면 한 2%, 1% 이하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수사라는 것이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 얼만큼의 신뢰를 만들어내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사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월급을 급격히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아마 그거의 합의를 통해서 군살 빼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보선 이후 여야 할 것 없이 지도체제 개편이 한창인 가운데 개각과 함께 청와대 참모진도 바뀔 예정입니다. 특히 여권에 대한 쇄신 요구에 화답할 인사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먼저 보도해드리고 나이트 포커스에서 이 내용 자세히 분석합니다. 네, 이렇게 내일로 예고된 개각,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규모는 국토부 등 경제부처 장관이 다수 포함이 된 중폭 이상이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인들까지 참석한 확대 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주요 업종별로 맞춤형 대책 마련에 힘써주길 당부합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를 이끌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이 대거 교체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밝힌 정세균 국무총리를 포함한 개각을 내일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총리를 포함해 LH 투기 사태로 사의를 전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물러날 예정입니다. 또 재임 기간이 오래된 산업부와 농림부, 해수부 장관 등의 교체 가능성이 큽니다. 교체설이 돌았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유임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후임 지명과 동시에 사퇴할 것으로 보여서 인사청문 절차가 끝날 때까지 홍 부총리가 국무총리 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후임 국무총리로는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주 전 한국무역협회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각에 이어 청와대 참모진 개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와대에서는 재보선 참패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힌 최재성 정무수석 후임으로 이철희 전 민주당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당의 재보선 패배 이후 쇄신 요구에 부응하는 의미가 큰 이번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서 문 대통령이 어떤 인사 카드로 민심에 화답할지 주목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네, 정세균 국무총리 개인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는 것으로 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겁니다. 야권에서도 대선 잠룡들이 조금씩 활동 반경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이재명, 윤석열의 양강 구도를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던 정세균 국무총리가 거취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통령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순리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는 것으로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김웅, 유이동 의원이 각각 당대표와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유 전 의원의 입지 다지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제주도 현안이 마무리되면 대권 행보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아마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는 그때는 당내 경선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아마 그런 지금 예상을 하면서 저도 마음의 준비라든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을 만난 자리에서 합당을 하더라도 당대표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하지만 모두 지지율은 저조합니다. 여권 주자만 봤을 때 정세균 총리는
4% 정도, 야권 주자만 봤을 때도 정당에 소속된 주자들은 모두 한 자릿수 지지율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춤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다시 오르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양강 구도가 뚜렷해진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만이 지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중간 그룹을 가까스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고 야권에서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김종인 위원장 할 것 없이 윤석열 전 총장만 바라보는 모양새입니다. 그래도 대선까지는 아직 1년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 대선에서도 1년 만에 지지율이 올라가며 당선된 경우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역전극을 노리는 대선 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이어서 차기 당대표 선거 역시 이른바 친문 그리고 비문의 경쟁 구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두 진영의 차이는 강성당원 주도의 당심과 또 민심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더욱 뚜렷이 드러나면서 내일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송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들이 모두 출사표를 던진 날. 친문 대 비문이라는 경쟁 구도는 강성당원들에 대한 평가에서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비문으로 분류되는 우원식 의원은 직접적인 평가를 꺼리면서도 결국 민생이 최우선이라며 당심보다는 민심 쪽에 무게를 뒀습니다. 국민들의 민생을 중심에 세우고 이렇게 가는 길에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 친문 후보인 송영길 의원은 강성당원들의 문자 폭탄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당의 자산이 될 수 있다며 비교적 긍정적인 해석을 내놨습니다. 당심에 한 발 더 다가간 겁니다. 일단은 우리 각 의원들께서 당당하게 오히려 저는 그러한 것을 개혁의 에너지로 승화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군 가운데 핵심 친문 인사인 홍영표 의원은 한 발짝 더 나아가 문자 폭탄도 민심의 하나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당심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제 권리당원이라고 매월 당비를 내는 분들이 80만 명이고 이분들도 민심 속에 있는 겁니다. 강성당원에 대한 의견차는 2파 전인 원내대표 선거에서 더 노골적입니다. 강성당원들의 이른바 좌표 찍기 표적이 된 비문 박완주 의원은 민심이 우선이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고 친문 핵심인 윤호중 의원은 당원이 곧 주인이라며 기존 입장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오랫동안 당의 그 혁신, 쇄신 방안 중에 하나로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을 만들자 이런 말씀을 계속 해왔고 또 그것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보다 처리를 목표로 속도전만 강조하지 않았나 자성해 봅니다. 원내대표와 당대표 선거 모두 당권 주류와 비주류, 그러니까 이른바 친문과 비문의 대결입니다.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도 기존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쪽과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바꿔야 한다는 쪽 가운데 어느 쪽이 선택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이 국민의당과의 조속한 합당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지도부 내에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들은 YTN과의 통화에서 비상대책위원들이 주호영 권한대행을 향해 합당과 지도부 선출 문제 등을 독단적으로 끌고 가지 말라는 취지의 고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합당을 비롯한 당의 현안들이 주호영 권한대행의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여부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거취 표명 없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주호영 권한대행은 본인이 사심을 갖고 정치한 적이 없고 합당 문제 등에 대해서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논의하려고 했다면서 거취에 대해서도 조만간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중진들의 불출마를 촉구했던 서병수 의원은 낡아 빠진 패러다임에 갇히는 정치인들로는 안 된다면서 당의 세대 교체를 거듭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5선으로 당내 최다선인 서 의원은 SNS를 통해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도전과 분투로 살아있는 정당임을 보여주리라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초선 가운데는 김웅 의원이 유일하게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고 여성 초선 의원들 가운데 일부가 최고위원 출마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안철수 대표에게 거듭 쓴소리를 내뱉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서 놀부심보, 입시 코디네이터라는 비유를 들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구형모 최고위원은 김종인 전 위원장이 본인이 지지하고 도왔던 대통령들을 실패한 대통령으로 평가했고 얼마 전까지 대표를 맡았던 당을 아사리판으로 비난하는 것은 도저히 큰 어른으로서 본보기가 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놀부심보의 끝이 과연 어디까지인지 가늠할 수 없다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되 학생과 부모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입시 코디네이터가 떠오른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결정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반발이 예상했던 것보다 강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국내에서 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한 동영상과 전단도 하루 만에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최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바다에 버린다는 일본 정부의 결정에 우리나라와 중국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고 중국 역시 오염수 방류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우선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海洋不是日本的垃圾桶，太平洋也不是日本的下水道。日方处理核废水，不应让全世界买单。 나아가 한국과 중국은 화상회의를 열어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일본의 조치가 미진할 경우 다양한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연일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고 일본 해역과 인접한 제주와 여수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별도로 규탄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스가 총리 관저 소식통은 반발이 이렇게까지 강할 것으로 상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일본 정부의 홍보도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안전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귀여운 디자인의 캐릭터로 홍보했는데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비판이 쇄도하자 동영상과 전단의 사용을 하루 만에 중단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는 한국 등 주변국 전문가도 참여하는 국제적인 조사단 파견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국제조사단에 적극 동참하겠다면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도 우리의 참여에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재판소 제소에 대해서는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관련 국제조사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 조사단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IAEA가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우리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IAEA의 방류 계획 검증에 적극 동참해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외교부는 아직 일본으로부터 오염수 방출 수량과 방식 등 핵심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해양 방류가 안전하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선 가정에 가정을 더한 것으로 지금은 그렇다고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나아가 이번 결정을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방류에 대한 직접적 피해 우려가 있는 태평양 연안국을 대상으로 한 양자적 외교 노력을 시작했고 앞으로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국제해양재판소 제소는 선택지 중에 하나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이 정보 제공에 협조적이지 않을 경우 국제재판을 통해 관련국과 협의하고 정보를 제공하라는 요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부의 최종 목표가 오염수 방류 저지인지 안전이 확인되면 방류를 용인할 수 있다는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외교부는 여러 가정을 검증한 뒤에 따져볼 수 있는 문제라며 지금 결론을 내리긴 이르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네, 그리고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이 미중 관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결정에 투명했다면서 감사까지 표시하자 중국은 미국에도 책임이 있다면서 따졌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상웅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중국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미국이 지지한 데 대해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일본이 미국의 허가만을 믿고 국제사회를 무시한 채 결정을 강행했다는 겁니다. 특히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일본의 감사까지 표시했다면서 미국도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습니다. 美国居然还对日方表示了感谢。既然美方重视环境问题，就应该切实负起责任。 중국 관변 매체들도 인류의 건강보다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우선시했다며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미국과의 기후변화 협력도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마침 캐리 미국 기후변화 특사가 중국을 방문해 협력을 타진하고 있는 시점에 악재가 생긴 겁니다. 다음 주에 열릴 바이든 대통령 주최 기후변화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의 목소리는 커지게 됐습니다. 他根本不把你邻居的感受当回事，相反，他可能眼里想到的就是明天菅义伟要去华盛顿了，要去朝拜去了，要跟美国做交代。 하지만 중국은 일본에 소송을 거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향후 구체적인 대응 조치도 상황을 봐가면서 내놓겠다는 유보적인 태도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압박을 받아오던 중국은 일본이 이야기한 환경 문제를 미국과 일본에 대한 반격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충남의 한 저수지에 차량에 빠져 대학생 5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직전 공유 차량을 빌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경찰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물속에서 하얀색 승용차를 들어올립니다. 충남 논산 탑정호를 지나던 차가 저수지 난간을 뚫고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20대 대학생 5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남성 2명은 수심 15m 물속에서, 여성 3명은 차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오전 6시 반쯤 저수지 난간이 부서져 있고 차 범퍼가 물 위에 있는 것을 인근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니까 저게 차가 들어간다는 생각을 아예 안 했죠. 다시 아무래도 미심쩍어 갔더니 차 남바가 저쪽에서 보이는 거예요. 저쪽 끄트머리께에서. 사고차의 모습이 인근 CCTV에 마지막으로 촬영된 건 0시 30분쯤입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사고가 최초 신고 시간보다 6시간 앞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차는 도로를 달리던 중 갑자기 방향을 틀면서 이곳 저수지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학생들은 인근 대학교 같은 과 선후배 사이로 사고 발생 8분 전쯤 학교 안에서 공유 차량을 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운전 미숙과 과속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부검과 차량 감식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생후 2달 된 딸을 학대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아버지가 구속됐습니다. 아버지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울음을 멈추지 않아서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출석한 27살 A씨. 구속영장 심사에 참석하면서 언론의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치료받는 딸이 걱정되느냐는 질문에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질문엔 더 이상 답하지 않았습니다. 초기 혐의 왜 부인하셨습니까? 치료받고 있는 아이도 걱정되지 않으시나요? 심사 끝에 법원은 아동학대 처벌법상 중상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밤 인천 부평동에 있는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학대해 뇌출혈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시 아기 머리에서 멍자국을 발견하고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딸 아이를 안고 있다가 실수로 벽에 부딪혔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울음을 멈추지 않아 화가 나서 던졌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다만 내동댕이 치는 정도로 강하게 던지지는 않았는데 아이 머리가 나무 탁자에 부딪히며 다쳤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급대원이 출동했을 때 심정지 상태였던 아기는 심장박동은 돌아왔지만 뇌출혈로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아내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다가 사건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쯤인 지난 6일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부모가 모두 구속돼 혼자 남게 된 생후 19개월 첫째 아들은 인천의 한 보육시설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아들에 대한 학대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군 복무 중에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 전역 처분됐던 고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의 첫 재판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군 측이 주장하는 심신장애에 대한 판단이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육군 기갑부대 소속이던 고 변희수 전 하사는 지난 2019년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육군본부는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는 의사와 상관없이 심신장애 등을 이유로 들어 강제 전역 처분했습니다. 저희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결국 지난해 8월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복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 전 하사는 지난달 숨졌지만 유족이 원고 자격을 잇겠다고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첫 재판은 성전환 수술로 심신장애가 생겼다며 전역 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쟁점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원고 측은 성전환 수술이 심신장애가 아니며 시행규칙에 따라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일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전환자가 됐던 이성애자가 됐던 누구나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책무를 다할 수 있다면 저는 그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육군 측은 신체 일부 기능 상실이 군에서 심신장애며 특히 고의로 심신장애를 초래해 현역 임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정체성 장애와 군복무 여부는 군 정책으로 검토하고 긴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번 처분이 정당했는지에만 초점을 맞춰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육군 측은 지금까지 소송과 관련한 증거 자료를 재판부에 하나도 제출하지 않아서 법정에서 판사가 자료 제출을 독촉하는 보기 힘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재판부가 성전환을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 추가 자료를 요청한 가운데 육군의 심신장애 판정이 적법한지 여부가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제품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남양유업을 검찰에 고발하고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도 내렸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약처는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해 남양유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남양유업이 최근 심포지엄을 열어 불가리스 제품의 항바이러스 효과를 발표한 것은 사실상 제품 홍보를 위한 행위라며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심포지엄이 이거는 순수 학술 목적보다는 어떤 제품 홍보를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현행법상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어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와 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심포지엄을 열고 동물세포 실험 결과 자사 유제품인 불가리스에 함유된 유산균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77%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남양유업은 심포지엄에서 언론사를 상대로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발표했지만 동물 시험이나 임상 시험 결과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실제 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반박했고 전문가들도 성급한 발표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소한 사람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결과를 발표하는 게 좋고 지금처럼 인정받지 않은 결과를 제시하는 건 큰 혼란만 가져올 뿐입니다. 식약처는 또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남양유업 세종시 공장에서 생산하는 우유와 요구르트, 치즈, 버터 등 유가공 제품은 2개월 동안 판매가 금지됩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네, 코로나19 환자가 오늘도 700명 가까이 나오면서 감염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크게 늘지 않고 있는 것이 확산세 와중에 다행스러운 일인데 방역 당국도 거리두기 방역 대책의 초점을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박홍구 기자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여전히 교회와 식당, 어린이집 등 생활 현장 곳곳에서 쏟아져 나왔고 부산 유흥주 전발 누적 확진자는 450명을 넘어섰습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645명에 달해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을 한참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는 99명, 3차 대유행 초입이던 지난해 12월 11일 주간 확진자 635명에 위중증 환자 169명과 비교하면 위중증 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입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의 고위험군 백신 접종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방역당국은 분석했습니다. 예방접종도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65세 이상과 기저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최우선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75살 이상 고령층의 백신 접종을 확대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예방접종센터를 기존 71개에서 175개로 늘렸으며 이달 말까지 264개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루 접종자도 현재 3만 명에서 10만 명 이상으로 늘게 됩니다. 저희들은 4월 1일부터 시작된 그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접종을 6월 말까지 전체 1차 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궁극적 목표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같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에 따라 거리두기 대책도 전체 확진 규모 자체를 억제하는 것보다는 고위험군 보호에 초점을 맞춰 시간을 두고 후속 조치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이렇게 당국이 피해 최소화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신규 일일 확진자 규모가 좀처럼 줄지 않아 거리두기 단계 조정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예방접종센터 100여 곳이 추가로 문을 열고 화이자 백신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당국은 만 75세 이상 고령층 접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이 수급 상황이 변수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호자 손을 잡고 또 휠체어를 타고 머리가 하얀 어르신들이 속속 접종센터로 들어섭니다. 서울 양천구 예방접종센터가 문을 연 첫날 자신의 차례에 맞춰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화이자 백신을 맞으러 온 겁니다. 괜찮으시면 15분 정도 넘으면 안전하니까 그렇게 해서 가시면 돼요. 방역당국은 현재 전국에 170여 곳 문을 연 접종센터를 이달 말까지 260여 곳으로 늘려 접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이달 초부터 만 75세 이상이 백신을 맞기 시작했지만 대상자 가운데 접종을 마친 사람은 6%에 불과합니다. 접종 동의율이 85%로 낮지는 않지만 최근 불거진 백신 부작용 소식에 망설이는 어르신도 적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노인네들이 안 맞는 사람이 많아요. 밤에 내가 잠을 못 잤어요. 잠이 안 와서. 처음에 맞을 때는 겁이 났는데 맞고 난 게 지금은 뭐 이제 심장도 그래 안 뛰고 괜찮네요. 맞아야 되나 안 맞아야 되나 고민들을 많이 해요. 특히 또 지병이 있는 사람들, 심혈관 계통의 지병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걱정을 하더라고요. 접종 인력에는 여력이 있지만 국내에 들어온 물량이 아직 많지 않은 것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루에 600명까지 맞을 수 있도록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300여 명이 시작을 하고 있고 백신 수급이 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접종할 계획입니다. 전 세계 백신 확보 경쟁으로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하루 신규 확진 규모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되 상황이 나빠지면 언제든 올릴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는데 최근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가 1.12를 넘었고 감염 경로 조사 중 환자 비율이 30%에 육박하고 모든 지표의 방향이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상향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있지만 회의론도 있습니다. 오랜 거리두기의 피로감과 무뎌진 경각심이 발목을 잡을 거라는 겁니다. 코로나 상황이 이제 계속해서 너무 오랫동안 반복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거리두기를
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도 좀 의문이거든요. 이게 과연 2.5단계로 올린다고 한들 그게 과연 효과적으로 방역이 실시될 수 있을지. 지금이라도 굵고 짧게 강력한 거리 두기를 시행해 코로나19 상황을 빨리 끝내자는 의견과 영업시간 1시간이 아쉬운 자영업자들의 입장이 맞서는 것도 고민스러운 지점입니다. 또 학교를 날마다 가는데 혹시라도 또 그 집단 감염이 일어날까 봐 너무 무섭거든요. 그래서 좀 거리두기를 빨리 해갖고 좀 빨리 좀 이게 완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전염병이. 지금도 코로나 시기로 어려운데 9시까지 영업을 하면은 저녁 시간에는 거의 손님이 많이 안 와가지고 20-30%는 영업 손실을. 경제적 피해 최소화와 철저한 방역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는 정부는 이번 주 감염 상황을 봐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이 현역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재난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역학조사를 하는 동시에 이 의원이 방문한 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대한 방역소독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내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는 방역수칙을 지키며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이 의원과 접촉을 해 자가격리 중인 의원들은 온라인 투표로 선거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를 우선 학교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장점이 분명하다면서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황보영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입을 요청한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를 우선 학교에서 시범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단 키트를 도입할지 한다면 어디에 적용할지 논란을 빚자 서울시가 내놓은 제안입니다. 서울시는 전문가 자문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언제나 편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접근성이 높으며 최근 지역사회의 감염이 확산된 상황에서 확진자 스크리닝이 가능하다는 점 등 장점이 훨씬 크기 때문에 도입을 해야 하며 개학 이후 학교 집단 감염이 잇따르는 점도 시범사업 대상을 학교로 정한 이유로 들었습니다. 서울시는 신속 진단 키트로 학생 전원 검사를 하고 전면 등교를 결정한 영국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점 등 다중이용 시설에 적용하고 영업시간을 늘리는 서울형 상생 방역은 일단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세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질병관리청 등과 논의해 시행 방법과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에서는 14일 하루 동안 217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서울의 하루 확진자는 지난달 말까지 150명 미만을 유지하다가 이달 들어 7일에서 10일까지 나흘간 그리고 13일에서 14일까지 이틀 연속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내에서 접종 중인 코로나19 백신 이외에 다른 나라들이 개발해 접종하는 백신들을 도입해서 접종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회 임시회 답변을 통해서 이같이 밝혔는데 이는 백신 확보와 접종 속도가 늦다는 지적을 고려해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국내 미도입 백신에 대한 해외 접종 사례나 도입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을 실무부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박형준 부산시장이 코로나19 상황이 호전이 되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점심시간만이라도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들어 정부 방역 수칙을 개선하겠다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 코로나19로 침체한 경제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감염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건 처음 주관한 코로나19 비상경제대책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입니다. 당장은 아니고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인 뒤에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겁니다. 확산세가 안정되는 시기에 같은 일행에 한해 평일 점심시간만이라도 5인 이상 모임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한 방역 수칙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목욕은 허용하면서 달목욕은 금지하는 등 불합리한 방역 수칙들은 현장의 소리를 들어서 이 외에도 박 시장은 무이자 대출 지원과 버팀목 자금 지급 기준 개선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초점을 맞춰 경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아직까지 방역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적절한 균형점을 조금씩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지역은 유흥업소발 연쇄 감염이 시작된 지난달 24일 이후 1,000명이 넘는 확진 환자가 쏟아진 심각한 상황입니다. 박 시장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한 목욕탕 관련 정부 방역 지침에도 분명한 이유는 있습니다. 목욕탕을 이용하시는 분들 간의 친분 관계로 인해서 그 목욕장 내에서의 방역 수칙이 흐트러지기 쉬운 상황들이 발생하였고 경제에 방점을 찍은 회의였지만 심각한 감염 상황을 가볍게 다루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네, 일본 집권 여당 최고 실세로 꼽히는 니카이 간사장이 도쿄올림픽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악화하는 감염 상황 속에 100일도 채 남겨두지 않은 올림픽의 향방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도쿄올림픽 개막 100일을 앞두고 일본 국내외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IOC도 성공적인 대회가 될 것이라며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And had no hesitation in saying the games will take place and they'll be the safest games possible. 하지만 이튿날 니카이 자민당 간사장은 이런 분위기와는 정반대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이상으로 확산하면 도쿄올림픽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これ以上とても無理だということだったらこれはもう 스가 총리가 반드시 올림픽을 열겠다고 강조하는 가운데 집권당 최고 실세가 이런 속내를 드러냈다는 점은 의미심장합니다. 일본에서는 전국 감염자가 2달 반 만에 4,000명을 넘어서는 등 폭발적인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번 발언은 국내도 심각한데 해외에서 수만 명이 찾아오는 것까지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オリンピックでたくさんこの感染病をねこの蔓延させたって言ったらこれは何のためのオリンピックかわからんですよね. 고노 백신 담당 장관은 TV에 출연해 개최가 가능한 방식으로 올림픽을 열 것이라며 무관중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코로나 상황이 악화하면서 국내 관중 입장 여부는 5월 이후에나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백신 접종에 기대를 걸었지만 접종률은 아직 전 인구의 1%에도 못 미치고 세계적으로는 더 뒤처진 나라도 적지 않습니다. 이미 불참을 밝힌 북한을 포함해 참가국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첫 미일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올림픽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세월호 7주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추모 물결은 이어졌습니다. 희생자들이 생활하던 교실이 다시 복원됐고 시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떠난 아이들을 기렸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살려주세요. 제가 친구들로 갔어요. 제 이름이 뭡니까, 제 이름? 최월후요, 최월후. 7년 전 봄에 멈춘 교실. 교탁을 마주보는 건 학생들이 아닌 노란 종이배가 띄워진 책걸상들 뿐입니다. 칠판 가득 빼곡한 보고 싶단 글에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은 사진 속 미소로 화답합니다. 단원고에 남아있던 4.16 기억교실이 비로소 새 보금자리를 찾은 겁니다. 벚꽃 피었을 때 이렇게 지나가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막 얼마 전에는 뭉커들 탁 나오는데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 이 건물에 들어왔을 때는 사실은 아이들을 다시 보는 느낌? 2학년 1반부터 10반 교실, 그리고 교무실을 그대로 옮겨온 이곳엔 희생된 학생과 교사 261명의 추억이 단절된 채 묻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그 단원고등학교 그 수학여행 간 애들 중에 또 좀 있거든요. 당사자나 가족들 또 학부모들은 굉장히 이게 그래도 마음의 위로가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유가족은 이 교실이 추모 공간을 넘어 참사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다짐이 새겨지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공간에 오시면 당연히 마음이 아프시고 무거우실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을 다시 희망으로 바꿔서 대한민국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의지의 희망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고 인근에 위치한 기억전시관. 희생자 숫자를 의미하는 별 304개가 천장에서 환하게 빛납니다. 전시관의 시계는 4시 16분에 멈춰 있습니다. 기록을 남겨달라고 적힌 칠판에는 잊지 않겠다는 시민들의 메시지가 채워져 있습니다. 4월을 추모 기간으로 정한 경기도 내 학교들은 노란 리본나무로 또 손글씨로 별이 된 학생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어느덧 7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그리움은 깊고 추모 물결은 여전히 파도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 단체들이 검찰 특별수사단 수사 결과에 불복해 재항고와 재정 신청을 냅니다. 7년째 책임자 처벌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존 수사 결과를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였으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1년 2개월 수사 끝에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과 청와대의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 특별수사단.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던 항고가 지난달 31일 기각되자 세월호 희생자 가족 단체들은 다시 재항고와 재정 신청을 제기합니다. 재항고와 재정 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항고가 기각됐을 때 대검찰청과 고등법원에 다시 한번 해당 처분이 타당한지 살펴봐달라는 불복 절차입니다. 이들은 고소사건은 재정 신청을 통해 법정에서 혐의 의무를 따져보자고 했고 고발사건은 재항고로 미진했던 수사를 다시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당시 청와대의 검찰 수사 외압 의혹과 국정원과 기무사의 유가족 사찰 의혹에 대한 검찰의 혐의 없음 처분이 적절했는지 등입니다. 유족 측은 이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선 이런 불복 절차가 실제로 수용된 적이 거의 없어 결과를 바꾸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불복 절차를 밟는 신청인이 검찰 수사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 제출해야 하는데 강제 수사 권한이 없어 재수사나 기소로 이어진 경우가 극히 적다는 겁니다. 좀 극단적으로 보면 한 2%, 1% 이하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수사라는 것이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 얼만큼의 신뢰를 만들어내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국가적인 큰 불행에 처벌받는 사람은 없다는 지적엔 공감하지만 법리상으로 국가의 후속 조치가 범죄 행위로 인정되느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정권에서 이 세월호가 굉장히 이제 자기들로서는 치부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제 투명하게 공개 안 하고 좀 숨기는 듯한, 축소하는 듯한 그런 의혹을 좀 사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 앞서 검찰 특수단은 세월호 구조 실패에 책임을 물어 당시 해경 지휘부를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7년,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들의 유죄는 확정됐지만 해경 지휘부의 항소심은 이제 시작입니다. 지연된 정의를 바로잡아달라는 유가족들의 요구도 7년 전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충분히 평가되지 못했을 때 저는 언제든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결정을
부끄러워서 법사위원 못하겠고요. 창피해서 국회의원 못하겠습니다. 네, 개각 임박.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 교체를 비롯한 개각과 또 청와대 참모진 교체 등 인적 쇄신에 나설 예정입니다. 개각 규모는 여러 번 언급한 대로 중폭 이상이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번 인사의 방향을 전망해보고 또 그 결과에 따라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한대 교수 또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내일 청와대가 이제 정세균 총리 공식 사퇴를 공식 발표하면서 이제 후임자가 누가 될 것인가 공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을 좀 짚어보기 전에 두 분께서 지금 시점에서 어떤 총리가 좀 필요하다고 주문하시겠습니까? 4.7 보궐선거의 민심을 가장 적합하게 수행할 수 있는 총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4.7 보궐선거에 정권에게 따끔한 경고를 줬던 이유는 분열의 대한민국 정치를 좀 극복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의 회복 그리고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의 회복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세균 총리의 경우에는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는 과정에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본인들의 고심이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 있게 되는 대통령 선거 등에 대한 정치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네. 오직 민생에 집중할 수 있는 통합형 총리가 꼭 필요한 시점일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하마평에서 거론되고 있는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에서 차기 총리 후보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통합형 총리를 말씀하셨고 교수님은요? 네, 뭐 남은 기간이 아직 채 1년도 안 됩니다. 네. 그 기간 중에 어떤 새로운 뭐 예를 들어 경제 전문가라든지 또는 특정 분야의 인사 이런 분들이 1년 동안 무언가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죠. 특히나 이제 급격하게 대통령의 지지율이 무소히 무너지는 그 레임덕을 우려할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현실적으로 그런 급격한 리더십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통합형 인사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뭐 현실적이고 또 필요한 인사가 아닌가 그런 점에서 김부겸 전 장관이 뭐 비주류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대구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 사실 지난번에 이낙연 총리가 물러날 때도 그때도 이제 이 김부겸 전 장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좀 그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늦었더라도 그런 통합형 인사가 되는 게 현재로서는 뭐 현실적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공이 통합형 총리가 다음 총리로 인선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이 밖에 또 어떤 인물들이 좀 거론되고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면서 어떤 차별화들이 있을지 같이 해서 얘기를 해주시죠. 네.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 속에서는 이은혜 부총리도 같이 현재 결혼이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노무현 정부의 인사를 보게 되면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를 보면서 문재인 정부 후반기 말기에는 아무래도 여성 총리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거론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은혜 부총리가 총리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 꽤 오랜 기간 동안 하마평에 있었던 상황이지만 네. 아무래도 조국 전 장관의 딸에 관련된 문제 속에서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행동이라든지 그리고 누가 뭐래도 문재인 정부와 굉장히 가깝게 결을 함께하고 있는 현재 모습 속에서 총리로 낙점될 가능성은 매우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이 김영주 전 무역협회장 등 여러 경제 전문가들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앞서 교수님 설명 주셨던 것처럼 남은 임기 동안에는 이 대통령의 임기 말기 속에서 안정적으로 대통령의 후반기를 같이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화합형 총리를 생각해 보게 됐을 경우 다른 후보들보다는 김부겸 전 장관의 경우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네, 교수님은 또 이 밖에 어떤 인물들이 좀 뭐 지금 사실 해야 될 일로 따진다라면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경제 상황을 대비한 경제 전문가로서 아까 얘기하셨던 김영주 전 무역회장, 그다음에 뭐 여성계 인사 중에서 특히나 이제 이번 그 재보궐선거의 이슈 중에 하나였던 공정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김영란 전 대법관 얘기도 사실은 많이 나왔었고요. 또 윤은혜 교육부 장관 얘기도 좀 나왔었고 그런데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지만은 그런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거론이 됐지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남은 기간이 짧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뭔가 새로운 일을 추진하기에는 지금의 국정 동력이 그만큼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현재까지 진행된 것들을 차분하게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향후의 대선 때까지의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현실적이고 또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에서 김부겸 전 장관이 저도 유력하다고 보는 거죠. 네, 사실은 지금 뭐 후임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또 차기 대선 출마 의지를 공공연하게 밝혀왔기 때문에 짧게 여쭤보면 정세균 총리 사임 이후에 바로 또 대규모 대권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설까요? 네, 시기가 아마 시간이 이렇게 넉넉하게 주어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할 겁니다. 네. 4.7 보궐선거 이후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 결집력 있는 속도감이 훨씬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주당이 점점 위기 상황으로 치닫게 되고 또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게 되면 미래 권력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되는 건 대통령제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실이죠. 네. 여기에 대안 세력으로 정세균 총리가 만약 뛰어들어서 대권 가도를 유의미한 형국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라면 지지율에서 지금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의 수치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가 지난 총선 참패에 책임이 있는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나오고 있는 지지율에는 이낙연 대표를 뛰어넘는 정치 대권 행보의 지지율을 정세균 총리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아마 나와서 대권을 출마를 선언했을 때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적 정서가 겹치고 있는 정세균 총리가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을 한 달 정도 사이에 넘어서지 못하게 되면 그 구심력을 잡아서기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행보를 정세균 총리는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따가 대선 후보 적합도 관련한 여론조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짚기로 하겠습니다만 짧게 또 같은 질문 드리면요. 네, 뭐 그동안에 공공연하게 이제 대선 준비를 해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의 빠진 지지율을 갖다가 노리고 지금 여러 명이 뭐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네. 그중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호남 출신 또 국회의장을 지냈고 또 총리까지 지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책 공약이라든지 뭔가 이슈들을 좀 아마 준비를 하고 있을 거다. 지금 상황에서 여권의 지지율이 안 좋은데 국정의 한 축이었던 총리가 사실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을 때에는 뭔가 좀 준비된 액션들이 있지 않을까 뭐 네. 그런 점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각 규모가 중폭 이상이 될 거란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국토부도 있고 고용부도 있고 또 산자부, 해수부 한 5-6개 부처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관심은 국토부 장관 후임이 누구일 것인가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변창흠 장관을 대체할 수 있는 후임에는 두 가지가 문제가 이제 떠오를 겁니다. 하나는 전문성 측면에서 변창흠 장관이 그동안 얘기했던 공공주도의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의 성과를 이어가겠다고 얘기를 할 것인지 아마 청문회 과정 속에서 야당 의원들이 집중적인 공세 그리고 대한민국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같은 궁금증에 대한 질문들을 받게 될 것인데 이 남은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인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는 변창흠 장관을 비롯해서 많은 그동안에 있었던 청와대의 개각의 인사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인사검증 상황 속에서 무리하게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벗어난 인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낙점을 받아서 그대로 등용하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숱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변창흠 장관도 청문회 과정에서 이 야당 의원들뿐 아니라 여권 의원들에게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질타를 받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도덕성 측면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극복하고 청문회에서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인사들을 낙점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중폭 규모의 이런 장관 인사가 진행됐을 경우 과연 국민들로부터 성공적인 인사가 진행될지 여부들이 이제 나머진 과제로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에 또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에 또 부동산 관련 정책들을 여러 가지 언급을 했기 때문에 후임 국토부 장관에 더 관심이 가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가장 결정적으로 큰 전환을 봤다 그러면은 이사 대책이에요. 지난 2월 달에 나왔던 변창흠 장관 취임과 함께 나왔던 공급 대책, 예. 공급 대책을 대폭 확대하겠다 공급책을 이거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실 커다란 전환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것을 채 해보기도 전에 지금 낙마를 하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뭐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내세울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건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변창흠 장관과 함께 2월 4일 이 공급 대책 확대를 같이 준비했던
뭐 현 국토부 차관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사 대책을 같이 준비했던 인원들 중에서 누군가가 국토부 장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미 2월 달에 공급 확대책으로 돌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준비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거를 임기 내에 이제 밀고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사 대책 준비했던 실무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정책의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는 인물로 예상을 하신다는 게 이제 교수님의 설명이셨고, 또 청와대 비서진 개편도 동시에 진행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국회의원 못하겠다라고 이제 강하게 얘기했던 이철희 전 의원이 유력하다, 이런 보도가 며칠 전부터 나왔거든요. 만약에 이철희 전 의원이 지금 보도대로 유력을 넘어 실제로 이제 임명이 된다면 어떤 의지가 담긴 인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청와대 내에서 모두가 같은 목소리를 낼 때 아니라고 용기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겠죠. 지금 있었던 문재인 정부의 각종 흐름들을 보게 되면 경고 사인들이 숱하게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철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도 현재 있는 청와대 주류 세력과는 조금 다른 결의 메시지를 낼 텐데,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들어가고 나서 과연 그 같은 기조들을 유지하면서 실제 성과를 낼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극대화됐던 추윤 갈등 이후로 민정수석을 교체합니다. 신현수 수석으로 교체를 하면서 이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해결사로 집어넣었지만 불과 수개월도 되지 않아서 그 갈등은 다시 촉발되기 시작했고 신현수 민정수석은 사의를 표명할 수밖에 없었죠. 그게 신현수 민정수석 파동으로 이어졌고 여론의 악화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철희 전 의원이 만약 정무수석으로 들어가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일련의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이 내용들도 우리가 지켜보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가장 최근에 이철희 전 의원이 한 인터뷰를 보면, 이번 물론 이제 선거 전에 한 발언이긴 합니다만은 재보궐 선거 패배가 약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만약에 청와대 안에 이철희 전 의원이 들어간다면 어떻습니까? 뭐 이를테면 요즘 표현하는 비문으로 분류되는 인사인데 청와대 안에서 이런 인물이 들어와서 좀 다양한 토론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전망도 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저는 이철희 의원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민심에 대해서 여과 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적임자 아닐까, 좀 그런 점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여당 내의 역학관계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대선을 앞두고 이 당청 관계가 사실은 요동칠 수 있는데, 그런 속에서 사실은 소위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 친문 세력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뭐 라인이 있겠지만 그 이야기 외에도 민주당의 어떤 혁신, 쇄신 이런 목소리도 전달하는데 또 한 축을 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난번 뭐 총선 불출마 때도 당 쇄신을 요구하면서 불출마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뭐 상징성이나 이런 내용에서 본다면 청와대가 민심을 가감없이 받아들이겠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를 보여주는 인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부 수석 교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또 진영으로 갖춰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 좀 큰 틀에서 보면 정권 말에 핵심 참모진 교체가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재보선 이후에 어떤 현실화되고 있는 레임덕을 최대한 좀 차단해보겠다, 막겠다는 의지로 보이거든요. 네, 지금 벌써 집권 이제 후반기 한 1년도 채 남지 않은 임기가 도래되기 시작하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대통령의 현재 권력에서 미래 권력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형국이겠죠. 여권 내에서부터 대통령과 현재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는 순간 아마 남아있는 기간을 제대로 버티기도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은 작년도에 있었던 총선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하면서 대통령의 레임덕이 올 수 있는 순간들이 상당히 뒤로 미뤄지게 됐는데 지금 4월 7일 보궐선거 이후부터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바뀌게 될 것이고, 여기에 청와대 참모진이 쇄신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에 미래 권력으로 가는 길에서의 마지막 마무리 단계들을 최대한 여론과 같이 맞물릴 수 있는 작업들을 해나가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교체되고 있는 참모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의 성패에 대해서 꽤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은요? 역대 정권들의 임기말을 보면은요, 대체로 순장조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이 인사들을 보면 내각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좀 그것과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번 재보선의 민심을 수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도 있는 거고, 뭐 소위 말해서 순장조, 친위 인사들 그런 사람들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민심을 가감없이 이렇게 전달해주고 그럴 수 있는,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인사를 한다면
임기 말에 그래도 대통령이 네. 국민들의 목소리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통로를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축구 경기로 말하면 이제 후반전에 라고 볼 수 있는 시기고 또 벤치에 앉아있던 어떤 선수가 나올지 한번 내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임덕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 지지율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보궐선거 이후 조사된 대통령의 지지율 일주일 만에 5%포인트 급락을 하면서 35%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조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보궐선거 이후로 쭉 빠지기 시작하는 이 대통령의 이 부정평가 요소들이 훨씬 더 커지기 시작하게 된다면 이게 이제 앞으로 남아지는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동력들은 급격하게 상실되기 시작할 것이고 미래 권력, 이 미래 권력은 집권 여당과 야당 모두에게 새로운 5년의 대통령 권력으로 관심들이 집중되게 되겠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보궐선거를 통해서 서울과 부산의 새로운 야당 중심의 광역자치단체장이 탄생합니다. 벌써 서울의 오세훈 신임시장이 당선되고 난 다음 방역에 관한 문제와 부동산 정책의 공시지가 등을 둘러싸고 문재인 정부가 4년 동안 지난 기간 동안 해왔던 것과는 결이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죠. 예. 이러한 새로운 야당 지도자의 모습들에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지지도가 더 빠질지 아니면 빠지는 부분들을 다잡고 반등하게 될지 여부들이 결정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워낙이나 심각하고 코로나19의 확산이 굉장히 심해지는 와중에 백신 문제 속에서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커지고 있는 터라 네. 대통령의 빠지는 지지율을 다잡기에는 그 중간에 모멘텀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청와대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이렇게 인적 쇄신을 서두르는 그 배경에는 악화된 민심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이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재보선을 통해서 국민이 회초리를 들었다 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근데 이제 뭔가 정책 기조의 변화를 야당은 요구하는데 사실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정책 기조를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특히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번 2월 달에 불과 정책 기조 바꾼 지 2달도 안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걸 바꾸기에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그렇게 본다면 뭔가 국민들에게 우리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손쉬운 방법이 새로운 인물의 등장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청와대가 내각뿐만이 아니라 청와대 이제 그 수석들까지 이렇게 대거 한꺼번에 교체하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는 의미 있는 그런 변화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것이 정책에서 급격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알겠습니다. 개각 얘기는 이 정도로 전망을 해보고 내일 결과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결과를 좀 보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네. 이재명 경기지사가 26%, 윤석열 전 총장이 23%, 이낙연 전 대표 8%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다시 좀 오차범위 안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와 윤 전 총장만 놓고 봤을 때 좀 좁혀진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네, 일단은 이재명 경기지사는 보궐선거의 결과 유무와 관계없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유력한 차기 주자로서의 그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궐선거 전부터 이번 보궐선거가 만약 집권당의 패배로 귀결되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 현 정부와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었던 이재명 지사가 차기 주자로 유력하게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전망을 했고 그러한 분석에 큰 흔들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한때 이재명 지사를 둘러싸고 우리가 흔히 친문, 비문 얘기를 하게 되면서 적극적인 지지층과 거리가 좀 있는 이재명 지사가 최종적인 대권 주자로 가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게 많은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이었지만 네. 여전히 여권 내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고 새로운 주자가 부각되지 못한다면 이재명 지사가 여권 내에 거의 상수처럼 굳어들게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켜볼 여지들이 있는 것 같고요. 야권 내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대두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력한 주자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오늘의 국면까지도 윤석열 전 총장은 본인 입으로 스스로 정치를 하겠다. 대통령이 출마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높은 지지율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거든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완전하게 국민들에게 본인의 브랜드로 흡수하고 있는 윤 총장에게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국민들이 많은 만큼 앞으로 윤 총장이 여기에 살을 붙이면서 어떤 정치를 보여줄지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파괴력 있는 국면으로 내년도 대선 국면이 양강 구도를 형성하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들에 힘이 실린다 볼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물론 아직 뭐 1년이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시간을 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차기 대권이 일단은 양강 구도로 보이거든요. 네, 뭐 양강 구도로 갈 거다라고 누구나 다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 패배를 할 경우에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현실화가 또 됐고요. 네. 지난주에 비해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이제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선거의 후보들에게 이제 언론들이 모든 포커스가 집중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앞서 그 적합도 조사를 좀 보여주시죠. 교수님 말씀과 함께 좀 듣겠습니다. 예. 다들 이제 선거의 후보들에게 집중됐었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좀 떨어졌던 건 사실인데 예. 이번 이제 재보궐선거 결과가 딱 나오면서 야권이 다음에 정권 교체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가능성이 이제 현실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럼 야권에서 누가 대선 후보 되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제 시선이 윤석열 전 총장에게 쏠리면서 지지율이 다시 급격하게 이렇게 상승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앞으로 이제 얼마만큼 유지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이제 뭐 윤석열 관련된 책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의 입으로 쓴 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썼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검증 단계에 들어가지는 않았고 그렇게 본다면 예를 들어 윤 전 총장의 정치적인 행보가 시작되거나 또 정책과 관련된 발언이 나오거나 이런 시간이 이제 곧 몇 달 안으로 올 수 있다. 그때까지는 이런 그 소위 기대감 심리가 반영된 지지율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그 조사 결과 중에 진보 진영 따로 놓고 보수 진영 따로 놓은 결과가 있는데 함께 해주시고 관련해서 이 질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따로 좀 떼어놔서 봤을 때 좀 눈에 띄는 좀 대목들이 있습니까? 여기 이제 눈에 띄는 대목이 바로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총리 둘의 네. 지지율을 볼 수 있는 거죠.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금은 독보적으로 지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당내 경선이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 혼자 그 지지율을 온전하게 다 받아내는 것은 아닐 겁니다. 지난 2017년 대통령 후보의 경선을 보게 되더라도 문재인 당시 후보가 꽤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었지만 새롭게 떠올랐던 당시의 새로운 대권주자 이재명이라고 하는 네. 사이다 대권주자가 있었고 그 당시에는 안희정 지사가 새롭게 막 후폭풍을 가지고 올라오면서 경선에 흥행을 가져왔었죠. 지금 현재는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한때는 독보적인 1위에 있었다가 쭉 빠지는 형국에 있고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제 막 시작하는 상태 속에서 지지율 한 4%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주 만약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과 정세균 총리의 지지율이 역전돼서 교차되기 시작하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대통령과 결을 같이 하는 친문 지지층이 정세균 총리를 결집할지 모르고 여전히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은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적 정서를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정세균 전 총리가 여기에 대해서 역전 가도를 달려내는지 여부가 민주당 진영 내에서는 가장 흥미로운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는 국면이라고 봅니다. 네, 위원님이 진보 진영 설명하셨으니까 이번에 교수님께서 보수 진영 한번 적합도를 보시면서 눈에 띄는 대목이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네, 뭐 여전히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기대감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안철수 전 대표, 그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 뭐 홍준표 전 지사 다 이제 고만고만하게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 판에 변화가 생기려면 어떤 변수가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 변수가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뭐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던가 또는 제3세력으로 뭔가 신당을 창당한다던가 또는 윤 전 총장에 대한 뭐 검증이 시작된다던가 이런 어떤 상황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 변화가 앞으로 2, 3개월 내에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그 2, 3개월 동안에 현재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가 추격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발판을 과연 어떤 후보가 치고 나올 수 있을까? 좀 그런 네. 점에 있어서는 좀 아직까지는 그 뭐랄까요 열린 공간이 없다. 워낙 윤석열 쏠림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검증의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면 정계 개편 이런 변화가 올 때까지는 이 지지율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이 금요일인데 이제 여당에서는 원내대표 경선이 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의원총회가 있는데 각 당 얘기를 좀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원내대표 선거 뭐 저희도 이 나이트 포커스 시간에 지금 며칠에 걸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쇄신론이 계속 당내에서 분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각자 그 두 후보가 원내대표에 나선 두 후보가 보는 쇄신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원내대표 선거는 의원들의 표심과 마음을 얻는 일이겠죠. 네. 그리고 민주당이 지난 총선을 통해서 얻었던 의석의 상당수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대통령과 적극적인 지지층에 대한 표심들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될 수 있는 상황일 겁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윤호중 의원, 박안주 의원의 이 경쟁 구도 속에서 윤호중 의원이 조금 더 당내에 있는 마음들, 의원들을 결집하기에는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지난 보궐선거 국면에서 윤호중 의원이 유세차에서 마이크를 잡고 쏟아냈던 여러 가지 구설수의 발언들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과연 원내대표가 되고 난 뒤에도 어떤 어려움들이 민주당 내에 닥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겁니다. 네. 지난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가 100% 국민 여론조사 경선을 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층들을 대상으로 당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선거가 진행되게 되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선거가 진행되게 될 텐데 그러면 국민의 민심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아무래도 당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전당대회와 원내대표 선거가 진행되다 보니까 보궐선거 이후 쇄신하고 개혁해야 되고 있는 국면 속에서 민심과는 오히려 거리가 좀 멀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민주당 내에 나올 수 있는 터라 선거 결과 이후 그 이후 행보들은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네, 교수님은요? 윤호중 후보가 만약에 원내대표가 된다면 지난 1년 동안 여권이 추진해왔던 정책들을 꾸준하게 이제 계속 이어가겠다 이런 이제 흐름으로 보여요. 일부 이제 민생 문제에 더 신경을 쓰긴 하겠지만 반대로 박완주 후보가 원내대표가 될 경우에는 대야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정책 기조에 있어서도 일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의원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죠. 지금 우리가 이번에 이제 대패를 했는데 민주당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러니까 다음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지 말고 당청이 똘똘 뭉쳐야 된다 원팀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뽑힐 경우에 과연 대선에 비전이 있겠는가 아니면 뭔가 대여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정책에 있어서 일부 좀 유연한 모습을 보이면서 중도층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이러한 쇄신이 의원들에게 선택을 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점이 이제 중요한데 저는 당내에서의 과정은 지금 뭐 워낙 윤호중 주류 의원들의 지지가 크기 때문에 네. 원내대표에서 이런 흐름이 다 반영되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원내대표에서는 윤호중 의원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느냐 이런 전망이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원내대표의 윤호중 의원이 소위 친문 강성 의원이 되면은 당대표에서는 또 친문 강성 의원이 조금 되게 어려운 측면이 또 있는 거죠. 좀 그런 측면에서 네. 원내대표 결과에 따라서 당대표 전당대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뭐 누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대표 얘기를 교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마침 오늘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송영길 우현식 의원 얘기를 듣고 지금 바로 또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유능한 개혁과 언행 일치로 민주당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실망한 국민의 마음을 다시 모으겠습니다. 다시 국민 속으로, 현장 속으로 들어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기득권을 걷어내겠습니다. 실천으로 보이겠습니다. 네. 송영길 의원 언급에서도 국민의 마음이란 단어가 있었고 우원식 의원 발언 안에서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연장해서 질문드리면 앞서 원내대표 경선 결과에 따라 당대표 선거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네, 만약에 이제 윤호중 의원이 소위 이제 주류인데 예. 주류 친문 주류인데 원내대표로 당선된다면 그러면은 당대표마저도 이제 소위 홍영표 의원처럼 지금 뭐 당심이 민심이다, 기조의 변화 없다 이런 분이 당대표가 될 경우에는 그럼 도대체 선거 우리가 왜 진 거냐? 좀 우리가 바뀐 게 뭐냐? 이런 이제 여론의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윤호중 의원이 만약에 원내대표가 될 경우에 사실은 이 홍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당선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네. 박완주 후보가 이제 원내대표가 된다, 비주류가 된다. 예. 뭐 비주류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당대표마저도 비주류가 가져가면 이제까지 그럼 우리는 다 잘못한 거냐 이러면서 소위 말하면 당심의 적극적인 지지층이
민주당에 대해서 등을 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결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홍 후보나 아니면은 송영길 후보 네. 쪽에 이제 무게가 더 실릴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당 안에서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도 민심 중에 하나로 봐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는 반면에 또 당 내부 쇄신 동력이 점차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말씀하신 걸로 들리거든요.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도 지금 앞으로 있는 지도부 선출 때문에 여러 가지 고심을 겪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네. 항상 가장 큰 고민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변화와 혁신, 쇄신에 대한 그런 민심의 마음들이 있지만 여전히 정치권에서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당대표 선거 그리고 원내대표 선거에선 그 가장 기득권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이 대표자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딜레마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지난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그리고 총선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권력을 국민들로부터 압도적인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제대로 된 국민의 마음을 다잡지 못했기 때문에 보궐선거 참패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럼 그 이후로 완벽한 쇄신과 새로운 변화를 가져가야 되는데 애석하게도 다른 정당에서 이제 몸을 담고선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나오고 있는 전당대회의 얼굴들 그리고 원내대표에 나오고 있는 인물들이 다 우리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서 늘 책임감을 갖고 봤던 그 인물들이라는 거죠. 네. 정말 확실한 쇄신과 변화를 위해서 완벽하게 다른 모습들을 지켜내는 데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 이게 좀 민주당이 함께 쇄신하고 변화해 나갈 때 국민의힘도 같이 거기에 혁신 경쟁을 하듯이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직은 국민들의 여망을 담아내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민주당 얘기는 원내대표 경선 결과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차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합당과 또 어떤 지도부 체제 관련해서 어느 게 먼저냐 지금 설왕설래 중인데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발언도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당 측과는 대화가 잘 되고 있고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합당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고 또 월요일 날 전국 시도당 위원장 회의를 열어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내주 중에는 결론도 나고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주호영 대행이 다음 주라는 시한을 못 박았거든요. 이렇게 밖에서 볼 때는 국민의힘에서 주호영 권한대행이 좀 혼자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이십니까? 네, 아무래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대표에 좀 욕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이제 합당을 자신이 이제 하게 되면 당대표 선거에서 원내대표 시절에 재보궐선거도 이겼고 그 다음에 향후에 윤석열이 들어올 수밖에 없게끔 만들 수 있는 소위 그 정계 개편을 갖다가 자신의 그 치적으로 내세우면서 우리 당이 뭐가 부족하냐 이렇게 네. 이제 소위 말하면 대세론을 갖다가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합당에 갑자기 좀 속도를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견제 세력에서는 이거 이제 당신 뭐 당대표 하려고 지금 이거 속도 내는 거 아니냐, 합당은 전당대회 이후에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러면서 새로운 지도부가 새로운 정계 개편의 어떤 시도를 하는 게 좋다 이런 견제가 이제 들어오면서 네. 이게 이제 감정 싸움으로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면 야권 통합 문제도 그렇고 새 지도부 선출 문제도 그렇고 내부 이견만 좀 무성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좀 정리가 돼 갈까요? 국민의힘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고 저도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예.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압도적인 표심으로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당선시켜준 이유는 민생의 문제, 부동산과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께 약속을 다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새로운 희망과 대안을 가지고 국민들께 미래를 주라는 준엄한 명령이었는데 그렇다면 4월 8일 보궐선거 다음 날부터 여기에 부응하듯 새로운 정치의 모습들을 보여야 됨이 마땅합니다. 네. 하지만 그런 내용들보다는 오히려 당권 경쟁이라든지 그리고 정치권 내의 이합 집산으로 비춰질 수 있는 통합의 문제에 임시 지도부가 속도를 내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여망과는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있는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빠른 시간 안에 정상적인 지도부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겁니다. 지금 현재 주호영 대행 체제는 흔히 말하는 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물러나고 난 뒤에 비상대책위원회 비상대책위처럼 굉장히 불안정한 임시 지도부 체제이기 때문에 네. 신속하게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할 수 있는 단계로서의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선출되거나 마련된 지도부에서 앞으로 합당의 과정들은 안철수 대표뿐 아니라 바깥에 높은 대권 주자의 지지도를 갖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을 비롯해서 금태섭 전 의원 등 야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는 건 그다음 지도부의 몫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물어가면서 아마 국민의힘도 지난 4.7 보궐선거의 민심들의 여망을 부응하기 위해서 한 걸 없이 나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당 안에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 같은 네. 경우는 지도부 선출이 체제를 만드는 게 더 먼저라고 보시는 네.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김종인 전 위원장 얘기를 하셨는데 마침 내일 의총에 있는 날인데 김종인 전 위원장과 금태섭 전 의원이 만날 예정이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는 회동이 될까요? 뭐 다목적 포석이 있죠. 일단은 나 없으니까 힘들지 이런 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또 이게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밑자락 깔기가 있는 거예요. 언론 이제 기사 헤드라인으로도 나왔지만 예. 지금 이제 아사리판 될 거다. 지금 아사리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권 놓고 지금 4분 5열 돼서 서로 뭐 견제하고 지금 이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가게 되면 혹시라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론이 국민의힘에서 떠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금태섭이라든지 새로운 인물들과 함께 제3지대 창당 이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밑자락을 미리 깔아두는 거죠. 네. 그렇게 본다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난 3월 달부터 뭐 별의 시간이니 이렇게 주요 길목마다 발언들을 해놨던 거는 네. 국민의힘이 혹시라도 좀 지지부진한 그런 개혁의 모습을 보인다. 이럴 경우에는 여차하면 새로운 정치 세력 변화 이런 부분들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시그널을 계속 보내는 것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네. 금태섭 전 의원을 만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끝으로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위원님께 마지막 질문 드리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내일 두 사람이 만나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접촉도 이어질까요?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는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새로운 시대 정신을 구현하는 일이겠죠.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가에 대한 새로운 미래의 그림들이 있을 것이고 금태섭 전 의원도 지금의 대한민국과는 좀 다른 상태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윤석열 전 총장이 갖고 있는 그림도 비슷할 겁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그려나가야 되는 새로운 개혁과제와 시대 정신 이런 부분들을 뜨겁게 국민의힘 내에서 논의들이 촉발돼야 되는데 지금 당권 경쟁에 매몰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면 네. 바깥에서 좀 속도를 내려가는 모습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결과적으로 아니든 바뀌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새로운 시대 정신의 개혁 과제들을 논의하게 되는 부분들이 나중에 야권의 대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다 같이 뭉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전 위원장이 뭐 이를테면 장외 혼수를 두고 있었는데 혹시 또 내일 어떤 또 표현이 나올지 한번 두 사람의 만남을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이트 포커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네, 괜찮습니다. 정리되시면 한번 뵙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국민들이 의지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19 방역, 그다음에 공시가격 조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오늘 보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가진단 키트는 좀 아직까지는 신중해야 한다. 어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도 다 부작용과 역경이 있고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쓰는 거죠. 특히나 지금 잘못 알려져 있는 것이 무슨 뭐 식당이나 유흥업소에서 영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걸로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그 학교에서 수업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또 종교활동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정말 크게 고통과 피해를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전반적으로 다 활용할 수 있는 거지. 내년 상반기까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도 좋아하겠습니다. 야간 이용자가 많은 노래 연습장에 시범 도입해서 코로나19 예방 도입에 효과적인지 검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업장의 자가진단 키트 활용을 전제로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이 시행이 된다면 방역 체계에 완전히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특히나 지금 잘못 알려져 있는 것이 무슨 뭐 식당이나 유흥업소에서 영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걸로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정의를 시작하면 네. 시간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사이에 너무 많이 지켜야지. 그러니까. 맨날 하실 때도 분명히 됐죠. 그때는 이번에 들어와서 지금 보면 그때는 공무회 참석률이 한 70% 되더라고요. 시장님이? 아니 옛날 하실 때. 아 그래요? 계속 오는 게 아니고? 박원순 시장님은 16%밖에 안 돼요. 16%밖에 안 돼요? 박원순 시장님은 다 참석하신 거 아니에요? 본인 하고 싶은 얘기 있을 때만 참석하고. 저는 범생이라 맨날 와서 의견도 없는데 맨날 앉아있잖아요. 오늘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 태양절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행보나 군사적 움직임 없이 경축 분위기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가 북한 잠수함 건조의 전초기지인 함경남도 심포조선소의 움직임을 또다시 포착했습니다. 지난 6일 기존 위치를 떠나 배 건조 수리시설, 부유식 드라이독 쪽으로 옮겨갔던 SLBM 시험용 바지선이 다시 원래 위치인 보안수조로 돌아온 모습을 확인한 겁니다. 또 명확하진 않지만 바지선 중앙에 있는 미사일 발사관도 사라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SLBM 시험 발사가 임박했다거나 건조를 마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신형 잠수함의 진수식 정황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가로 들릴 만한 활동들은 없습니다.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맞은 북한은 이처럼 군사적 도발 움직임은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경축과 단결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생략했던 각종 행사를 재개한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이후 거르지 않았던 중앙보고대회와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소식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의 태양절 연휴는 이틀인 만큼 내일 보도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도 북한이 올해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행사를 대부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 위원장의 금수산궁전 참배 여부는 좀 더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가 끝나지 않은 가운데 이번 태양절은 김일성 우상화와 내부 결속에만 주력하면서 김정은 위원장도 정중동의 행보를 이어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북한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처음 공개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에서 일본이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사태로 고통을 겪는 인류에게 새로운 대재난을 몰아오려 하고 있다면서 해양 방류 결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본의 행태는 인류를 위협하고 전 지구의 생태 환경을 파괴하는 장본인이자 파렴치한이로서의 본색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10여 년 전 대규모 해고 사태로 노사분규 악몽을 겪은 쌍용차가 다시 생사기로에 서게 되면서 임직원과 협력업체 등 2만여 명의 일자리가 위협받게 됐습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쌍용 자동차는 지난 2월부터 제대로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한 채 휴업을 반복했습니다. 자금난에 따른 협력사의 부품 납품 거부에 이어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2009년 해고 이후 간신히 복직한 직원들을 포함해 5천여 명이 다시 실직 위기에 놓였습니다. 부품 공급 업체들도 대부분 조업을 중단하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면서 벼랑 끝에서 버텨왔습니다. 협력업체 비상대책위는 뒤늦게나마 법정 관리가 시작돼 일단 정상 조업이 기대되자 희망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법정 관리를 잘 가가지고 천천히 또 다른 투자자를 모색해보고 또 몸집을 가볍게 하고 이익이 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야 누가 사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이해 당사자들이 다 노력을 해야 되겠죠. 쌍용차는 잠재 투자자였던 미국의 자동차 유통업체 HAAH 오토모티브와의 협의가 지연되자 회생계획 인가 이전에 다수를 대상으로 인수합병을 추진하기로 방향을 들었습니다. 업계에서는 모두 6, 7개 업체가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투자자를 확보하고 채권단의 회생계획 동의를 구하려면 기업의 존속가치를 크게 높이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합니다. 10여 년 전 큰 상처를 낸 2,600여 명의 정리해고를 되풀이할 수 없기에 임금 삭감과 비용 절감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결국은 사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월급을 급격히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아마 그거의 합의를 통해서 군살 빼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때가 바로 노사 합의가 가장 중요해서 쌍용차는 2009년 유동성 위기로 기업 회생 절차를 밟은 뒤 인도 마힌드라가 인수하면서 간신히 정상 궤도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대주주가 대규모 신규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쌍용차는 신차 개발 등에 뒤져 다시 경영 위기에 빠진 악순환이 이어져 10여 년 만에 판박이 위기를 겪게 됐습니다. YTN 이광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검사 13명에 대한 임명안을 제거하면서 공수처는 내일부터 본격적인 수사 체제로 전환됩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거한 임명안에 이름을 올린 공수처 검사는 모두 13명입니다. 애초 공수처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19명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 인원은 검증 과정에서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 검사는 차장과 차장을 제외하면 23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가량만 채운 채 수사 전환 체제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신임 검사 13명 가운데 부장검사는 2명으로 판사 출신 1명과 검사 출신 1명이 임명됐습니다. 사법연수원 29기인 최석규 부장검사는 판사를 지낸 뒤 형사사건 변호사로 활동했고 연수원 동기인 김성문 부장검사는 17년 동안 검사로 근무했습니다. 평검사 11명 가운데 검사 출신과 여성은 각각 3명으로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출신도 발탁됐습니다. 신임 공수처 검사들의 임기는 내일부터 시작으로 오후엔 김진욱 처장 주재로 임명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김 처장은 임명된 검사들과 함께 성역 없는 수사로 정의로운 나라를 구현하고 신뢰받는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임명장 수여까지 마치면 지난 1월 공수처가 출범한 지 석 달 만에 첫 검사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는 셈이지만 공수처 앞에 놓인 길은 첩첩산중입니다. 검찰과 줄다리 기준인 사건 이첩 기준 등도 서둘러 확정해야 하고 무엇보다 황제 조사 논란 등으로 실추된 신뢰와 공정성 회복이 시급합니다. 검사 교육기관 등을 고려하면 공수처 1호 수사는 이르면 다음 달엔 가능할 전망으로 공수처는 검사 충원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전국에서 아파트 수십 채를 사고 팔며 50억 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로 LH 전 현직 간부 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LH 현직 3급 간부 A씨와 LH 퇴직자 B씨, 이들의 친척과 지인 등 8명을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서울과 위례 신도시, 수원, 광교 신도시 등 전국 각지에서 아파트 20여 채를 사고 팔아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특히 신도시 토지 보상금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한 A씨가 주택지구 관련 내부 정보를 아파트 매입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맑은 하늘이 함께했던 오늘과 달리 내일은 곳곳에 봄비가 내립니다. 새벽에 중서부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오전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낮에 서해안부터 그쳐 오후 중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이번에는 5에서 20mm 정도로 봄비답게 양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고 동해안에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황사가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우산과 함께 KF80 이상의 미세먼지용 마스크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9도, 대전 8도, 광주 10도, 부산 11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16도, 대전 17도, 광주 19도, 부산 18도로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중부와 남부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쏟아지겠고 계속해서 황사가 유입되면서 공기가 무척 탁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